박재현입니다. 한국에서 신경철학 연구하는 딱 한 사람. 어쩌다 보니 저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분야를 공부하지 않게 됐는지 하는 얘기도 이 안에서 이제 얘기 중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총장님께서 이 앞으로 이 AI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마침 카이스트에 와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의 이 학생들이 앞으로 철학을 좀 공부했으면 그런 점에서 과학과 철학의 관계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철학을 연구하는 이런 신경 철학이 철학의 아류 정도가 아니라 맥맥히 정통을 흘러가는 그 흐름 중에 있다. 근데 한국의 철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상당히 좀 외면하는 그런 분야예요. 어떻게 그 정신적인 이런 그 멘탈 부분을 갖다 피지컬로 설명하려고 그래. 이런 전통적으로 환원주의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거야. 이런 쪽의 이야기가 보통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 공부한다고 제자들이 그러면 야, 그거 공부하지 마. 그거 환원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찾아왔던 학생이 다음에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현대의 그 철학의 거의 최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식론의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왜 AI가 앞으로 NPU로 가야 되는지, 왜 뉴로모픽 프로세싱 유니트로 가야 되는지 하는 얘기도 제가 하려고 그럴 거고요. 그러게 되는 인식론적인 문제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카이스트에서 정말 철학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철학을 창의적으로 과학을 창의적으로 연구하려면 분야를 넘나들면서 통섭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하는 얘기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한 가지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하는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가 뇌를 닮은 그런 반도체를 꼭 만들어야 되고 아마 저는 상당히 누군가가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미국에서 이거 이미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저는 보도를 통해서 카이스트에서도 NPU 연구하시는 분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의 노벨 과학상이 나온다면 카이스트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철학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같이 할 겁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게 보통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이유는 이제 철학은 뭔가 인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상당히 인식을 많이 주신 우리나라의 그 앞선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게 아주 틀린 얘기라고 할 건 아니지만 철학의 정수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철학이라는 말을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 그래요. 피타고라스가 필로소피 그러면서 내가 필라소피야 라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용어의 의미는 필로에다 소피아를 붙여서 위스덤을 사랑한다, 지혜로움을 사랑한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어떤 원리와 이유를 아는 그런 지식 그것이 바로 그 위스덤이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과학이 하는 일이지 무슨 철학이 하는 일이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피타고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에서 얘기를 해요. 뭔지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잘 만드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아티스트라고 한다. 그런데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알아요. 이런 사람이 사이언티스트다. 근데 사이언스가 또 왜 그런지 궁금해서 또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필라소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유를 아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책의 기원전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판적 질문을 던지는데 왜 이게 창의적인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무리해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말이죠. 예, 그 고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결국 그 기록이 별로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이 기하학 원론 하나가 남아서 이 사람이 기하학을 설명하는 책을 만들었죠. 이 책의 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하학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원리.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 직선 오직 하나 긋는다. 머릿속으로 딱 생각만 해도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그렇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두 개의 평행된 직선은 연장해도 끝까지 연장한 사람 없어요. 연장해도 끝내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그 공준과 계산 규칙 공리와 데피니션 정의로부터 직선이란 뭐냐? 그것은 선이란 뭐냐? 폭이 없는 길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정의로부터 세오렘 정리를 이끌어가는 식으로다가 해서 이 기하학 지식은 틀릴 수가 없는 완벽한 지식 체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갖다가 데카르트가 보고 맞아 이렇게 학문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내 철학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 철학을 틀릴 수 없는 확실한 걸 찾고 의심하고 다 의심했어요. 의심하고 의심하다 의심할 수 없는 게 내가 의심하는 중이로구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게 된 원인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한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이 쓴 중요한 책,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말이죠. 이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리적 체계로 먼저 이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데피니션을 두고 이제 질량이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속도란 뭐다. 그다음에 운동 법칙 세 가지 법칙 있죠. 그다음에 계산 규칙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더 케플러의 제2법칙 각속도가 일정하다. 이걸 증명하는 식으로다가 구성을 시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부학들이요. 학문을 당신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거든 나 따라 하세요. 내가 가장 대표적 모습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패러다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 모습을. 자, 그거 광학이라는 또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은 뭐냐면 과학의 학문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잘 관찰해서 분석을 해요. 그러는 순간에 원리가 나옵니다. 빛은 여러 빛깔들의 총합으로 돼 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험 가설을 세워요. 그 중에서 한 빛을 프리즘을 또 빼서 또 한번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다른 색깔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다른 색깔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뭐 괴테라 그래요. 그런데 괴테도 과학 공부를 해서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다. 자, 후학들이요. 학문을 연구하려면 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세요. 자, 뉴턴은 어떤 학자입니까? 철학자입니까? 과학자입니까? 자기 과학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그러니까 보통 과학자가 아닌 사람인 거죠. 굉장히 그런다는 점에서 이 뉴턴은 사실상 말이죠. 과학과 철학을 구분했던 사람은 아닌데 과학과 철학이 명확하게 구분하게 된 계기를 만든 사람은 다음에 칸트입니다. 칸트 첫 번째 논문은 뉴턴이에요. 그래서 뉴턴에 관한 책을 쓰고 그다음에 뉴턴과 같은 훌륭한 학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뭔가 이걸 열심히 연구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인생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뉴턴 역학이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당히 용어가 칸트가 만든 말이에요. 사고만으로. 그런데 그게 진리. 그런 지식이 종합이라는 건 확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보든 안 보든 실험을 해보든 안 해보든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든 어쨌든 우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지식을 탐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다는 점에서 그런 지식을 대표적으로 수학과 기하학과 뉴턴 역학과 자기 철학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뭐 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과학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1900년대, 1800년대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왔어요.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 직선은 구인 경우에 무한히 많이 그려지죠.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본 공준 자체가 여기선 틀립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물리학에서 뉴턴 역학 아니에요. 하는 이 얘기가 또 상대성 이론이 됐죠. 시간 공간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수학은 틀릴 수 없는 학문이에요. 근데 수학의 불완전성 정리를
교회들이 내놓게 됐어요. 칸트가 생각하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 다 부정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해받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젠베르크에 쓴 부분과 전체, 아마 이 학교에도 필독서로 과학 지정서로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읽어보면 부분과 전체에서 자기가 젊어서부터 어떤 철학적 사유를 해서 성장해 왔는지를 쭉 이 이야기를 전개하죠. 상당히 감동적인, 학자로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칸트의 사상을 현대 물리학과 비교해 볼 때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그 중심 개념은 오늘날에 거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의 물리학자 중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아는 물리학자가 몇 분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예 철학책을 쓴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서문 첫 줄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과학으로서뿐만 아니라 철학적 관점에서 상대성 이론을 알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철학적으로 사고해서 상대성 이론을 이끌어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점에서 철학이 과학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이런 과학혁명의 바탕에서 나오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하버드의 프라그마티즘을 이어가는 철학자 콰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콰인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 중에서 중요한 논문이 경험주의 두 도그마라는 것과 자연에 대한 인식론인데, 저한테 가장 큰 인사이트를 준 거는 자연에 대한 인식론이죠. 철학의 전통적인 인식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철학 연구를 이제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 때문에요. 우리 관찰은 이론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말이죠. 관찰은 우리가 관찰하는 한에 있어서 팩트, 있는 그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팩트로서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비트겐슈타인 후에 비엔나 서클, 빈 서클, 빈 학단, 다른 말로 논리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만으로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어. 이게 대표적인 또 하나의 환원주의자예요. 아까 기초 뉴턴 세 가지 법칙으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관찰 사실만으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런 환원주의인데, 그런 환원주의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관찰도 이론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현대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봐라, 지구는 평평하다 그랬을 거예요. 하늘은 둥글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현대 공부한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딱 보죠. 자, 지구는 둥근 게 보이지? 그럴 거예요. 배경 지식이 다르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야? 7가지. 뉴턴이 5개로 봤다가 럭키 세븐으로 해 7가지를 정했대요. 우리 조상님들은 5색 영롱한 무지개 그랬어요. 5가지로 셌을 겁니다. 일부러. 자, 이게 뭐냐면 배경 믿음을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관찰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전에 우리가 있는 그 사실로부터 뭔가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뭐냐면 철학도 그런 거죠. 철학도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겠죠. 철학도 세계를,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으로 무장하면 뭔가 철학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이런 거죠. 철학을.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지식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이것은 홀리스틱하다. 하나하나 따로져서 이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이 자체로 따로 있고, 러셀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끼리는 의미는 코끼리 대상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끼 그렇게 해. 그런데 이제 대상으로부터 오지 않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또는, 그래서 and or not if then 이 네 가지만 가지면 대상 언어로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러셀이 했는데 이 틀렸다라는 거죠. 어떤 지식도 그 자체로 있지 않고 전체 지식과 네트워크되어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의 의미론을 거미줄망 의미론이에요. 네트워크 시어리 오브 미닝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우리의 상당히 많은 지식과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이라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노이라트 얘기는 콰인 논문의 인용으로 들어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배를 타고 탄 채 그 배를 개조하는 그런 선원과 같다. 누가? 과학자가. 이런 얘기예요.
과학자가 뭔가 과학을 연구할 때는 가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설이 없이는 연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설이든 가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를 하이젠베르크가 자기 그 책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하더래요. 자네 미립자를 관찰하려고 그러는데 관찰만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네. 가설이 있어야 관찰이 되는 거네. 관찰 가지고서 이 그 실험적으로 연구하려고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이젠베르크 책에 써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대단한 철학자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과학 관찰과 이론이 상보적인 거죠. 이론에 의해서 관찰을 하고 관찰에 의해서 이론이 수정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과 가설이 그런 관계에 있고 과학과 철학은 이런 거죠. 철학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에 의해서 철학이 발전하고 금방 아까 얘기했죠. 칸트 철학이 틀렸다는 걸 누가 보여줬다고요? 현대 과학자들이 보여줬다고. 칸트는 꽝이야. 이런 얘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칸트 공부하시는 분은 칸트는 진리야. 그리고 지금도 얘기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과학과 철학, 실험과 가설 이런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인지과학이라는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그래서 방법론으로 탑다운으로 해야 돼, 바텀업으로 해야 돼.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되겠어요? 바텀업과 탑다운이 구별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뇌에 우리가 지식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믿음, 개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콰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라 이제부터 과거서부터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knowledge라는 말을 쓰지 말자. belief다. 그래서 web of belief다. 믿음의 거미줄망이다. 우리는 믿음들, 과학이라는 건 좀 더 신뢰할 만한 믿음들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써요. 어쨌든 이런 얘기도 이제 뒤에서 보는데 이런 배경에서 과학적으로 철학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뇌과학이 이제 막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처칠랜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제 신경철학이라는 이 분야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이 뭔지를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런 그 우리 지식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의 카메라라는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제가 대부분 인식론 책을 거의 다 번역했어요. 몇 개 빼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런 책을 제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독학으로 한국에서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쓸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번역이라도 해서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을 특히 이제 공부하시는 AI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폴 처칠랜드가 마지막 작품으로 쓴 책이 바로 플라톤의 카메라예요. 그 플라톤의 카메라가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뇌가 일종의 카메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항상 보면서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서 저건 의자라는 추상적 개념을 새기는 거예요. 저건 책상이야라는 걸 배기는 거죠.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추상적 개념을 찍어가는 뇌는 일종의 카메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플라톤이냐? 플라톤이 던져놓은 질문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칠랜드 폴 남편 거를 갖다가 다 신경과학적으로 긁어다가 열심히 편집해서 더 두툼하고 더 두각이 되는 책을 쓰는 사람이 패트리샤 처칠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패트리샤 처칠랜드가 이 책을 쓰고선 와 그랬어요. 미국의 뇌과학 하시는 분들은 와 그랬어요. 처칠랜드 그래서 폴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패트리샤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걸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그 뇌처럼 현명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인간의 여러 삶에 관한 것들을 신경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나오고 이걸 더 발전시켜서 요즘에는 이건 제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경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번역하지 않은 책, 이거 제가 손대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게 제가 번역해도 안 팔릴 책이라고 봐서 안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로 번역이 거기도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 책은 제 능력이 달려서 번역을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환원주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다시 한번 환원주의를 꺼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콰인의 전체론 이런 그 그물망 의미 이론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생물학적 이론 체계 덩어리와
그다음에 생물학의 덩어리와 물리학의 덩어리와 어떤 화학 이론의 덩어리가 만나서 소통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부합하게 만들 수 있죠. 바로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뭐냐면 이론간 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세로티컬 리덕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생물학적인 현상들은 유기화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유기화학적인 것들은 무기화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으로서 요게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렇게 하나의 현상을 갖다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느냐 정신현상 하나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뇌과학적인 이런 부분들로 설명이 돼. 이렇게 이제 이론간 환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현상, 간질 발작은 머릿속에 거기 할아버지 귀신이 씌어서 그래. 예. 만약 이런 생각을 갖다면 현대 과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는 점에서 제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당히 상식적인 개념들 늘 상당히 많이 제거될 가능성이 커다. 앞으로 뇌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욕구가 있었어. 욕구가 있어서 행동한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욕구 때문이야? 그럼 제가 묻게 돼요. 간질 발작은 무슨 욕구 때문에 움직였을까? 그렇죠. 야,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욕구로 설명하려는 그런 프로이드식의 설명 이런 것들은 제거돼야 된다. 그런다는 점에서 제거주의예요. 이걸 한국의 철학자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건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경기를 해요. 이것은 토마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뭔가 패러다임이 달라질 때 안 맞는 것들은 제거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끌어다가 처치랜드가 얘기하는 그래서 완전히 제거주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 관계가 되느냐면 이 책의 7장, 8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순탄한 환원이 될 수 있죠. 물이라는 것은 H2O야 잘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조금 변경될 수 있죠. 질량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조금 바뀔 수도 있죠. 다음 이론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욕구, 의지들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이거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제거될 대상이라고 이 사람은 전망합니다. 상식적 개념들을 과학적 개념들로 앞으로 바꿔지게 될 거다. 일상생활에서는 안 바꿔지겠지만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그렇다. 특히 이제 의식에 관한 얘기도 이제 제가 이따 얘기하겠는데 학문의 발전 과정으로 본다면 그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과거의 통속 심리학적, 상식적 심리학적 이론으로 해서 현대는 신경심리학 상당히 단절돼 있어요. 상당히 다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냐면 그 현대 신경과학 이론이 좀 발전해 가죠. 이건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을 때 이건 심리학 이론이고 이건 신경과학 이론인데 이런 것들은 여기 점선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현재 신경과학 이론으로 갖고 과거 통속 이론은 잘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잘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으로써 이론들 사이에서 서로 부합과 뭔가 부합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제거되고 수정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컨실리언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하죠. 통섭이라고요. 여러 분야를 공부하는데 우리 인지과학은 통섭 연구의 하나의 그 학제적 연구하는 분야라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분야, 심리학자, 그다음에 수학자, 뭐 컴퓨터 과학자, 그다음에 언어학자, 철학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버무리기를 몇 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계속하면서 연구를 계속해 가는 거죠. 이런 분야를 바로 컨실리언스 통섭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가서 전 구경만 했지만 공부는 저 한국에 와서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UC 샌디에고는 이걸 지금 40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학술적으로 통섭을 또 요즘에 안 써요, 잘. 왜냐하면은 이인식이라는 선생님께서 통섭과 지적사기라는 책을 썼고 서울대 철학과의 모 교수님께서 이모 교수님께서 그 통섭을 넘어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에게 통섭은 아니래.
이건 뭐 지적 사기에 가까운 거래라는 인식, 그 환원주의래. 그러면서 상당히 뭔가 안 좋은 쪽으로다가 유행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본인은 뭐 윌슨도 방어를 잘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엔 윌슨이 방어하기에는 철학적으로 조금 부족했어요. 처칠랜드에 방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최지성 교수님도 방어를 잘 안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융합이 맞는 거야. 융합이야. 그렇게 해서 들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통섭이라는 건 학문들의 여러 분야가 같이 버무리면서 서로 코이벌빙한 거예요. 공진화하는 거예요. 내 이론이 저 이론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네. 내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서로 공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서울대 융합대학원에 제가 세미나 했으면 열심히 그런데 전 찾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가서 보면 끝나고 나서 나 자비 이렇게 생겼어. 이번에 끝나 계약이 3년 계약 끝나 그러죠. 왜요? 기술 개발하고 3년 계약 끝나면 땡 그러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융합이라는 거, 컨버전스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개발하는 정도. 근데 학술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건 통섭이다. 근데 이게 이런 용어가 혼란을 주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 용어나 막 쓰게 돼요. 융복합 학문이다.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럽니다. 이게 번질 수가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의식의 문제로 들어가서 의식이 상당히 어렵다. 박쥐가 무슨 감각을 느낄지 우린 절대 알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런 이론은 차고도 넘쳐요 철학에서. 정신적인 현상은 결코 그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메리라는 과학자가 생리학자인데 생리학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 그런데 어려서부터 빨간색을 본 적이 없어. 그럼 빨간색이라는 거 전혀 뭔지 모를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얘기 있어요. 처칠랜드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begging the question의 오류다. 논리적 오류다. 자기가 이 분야는 그 정신적인 것으로서 물질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애초에 규정을. 그게 왜 그런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정해놓고 자기가 마치 증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끌어간다. 이걸 갖다가 그 순환적 논증의 오류 또는 다른 말로 해서 그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다라고 용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를 폴이 얘기를 합니다. 톨레미 옛날에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가 말이죠. 저 보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저 먼 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19세기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결코 별은 우리가 알 수 없어. 이런 소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 뉴턴이 이제 나타나서 상당히 많이 알게 됐고 요즘에 이제 빛의 파장을 가지고 별의 구성 성분까지도 이제 추론을 다 하죠. 자, 이게 말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지금의 이런 컨셉을 갖지 못했다. 지금 개념 체계를 갖지 못해. 현대 과학의 개념 체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의식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찰 뭐 이런 것들을 할래도 뭔가 이론 체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요 책, 제가 번역한 이 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면 이제 이 뇌인지공학과가 생겼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번역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책이 서문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 당시에는 요즘에 딥러닝이라는 말 안 썼죠. 커넥셔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연결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 초기에 그 익스포트 AI가 익스포트 시스템 AI가 주류를 흐르고 있을 때 1990년대 이럴 때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리고 초기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아니야. 안 돼. 그 커넥션은 별 볼일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여러 가지 연구를 이렇게 그 소개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만한 이런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의식과 이제 지능을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거는 이제 크리스토프 코우라는 사람이 쓴 의식에 관한 책이에요. 이게 이제 IIT라고 그러죠. 통합정보 이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을 가장 요즘에 유력한 이론 그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바로 이제 IIT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한테 이 책을 번역을 부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제가 번역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철학적으로 구성했지만 좀 아쉽지만 철학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게 많이 보여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 지능과 의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지능이 높아지면서 자연 상태에선 지능이 높아지면서 이룰 수 있지만 의식은 그 상당히 좀 별개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얘기의 가장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경험, 의식을 가질 리가 없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자기는 코우절 파워가 없기 때문이다. 뭐 자기 나름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통합정보량에 의해서 의식의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 책에 이 사람이 연구하는 분야는 이런 겁니다. 그 전신 마취를 했다가 못 깨어나는 사람이 가끔 있죠. 이 사람이 깨어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뇌에다가 에미지를 탁 이렇게 줘서 뇌의 연결망 정도를 계산을 뽑아내서 그걸 파이 값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많으면 높으면 의식에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환자다. 실험해 보니까 상당히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의식에 깨어날 수 있는 사람과 못 깨어날 사람 이런 사람을 분별하는 의료 장비로서 개발을 하고 뭐 이런데 공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말이죠. 의식이라는 것도 그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갖고 있던 의식 그것에만 매달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로 연구되고 있는 과학하고는 이게 안 맞겠죠. 그런다는 점에서 과거에 직관적으로 갖고 있던 상식적 개념에서 의식은 결코 물질적으로 정신적인 의식은 결코 물질적으로 연구될 수 없는 분야라고 너무 단정을 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대 과학을 점점 공부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의식은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거야라고 얘기할 시점이 올 거다라고 처칠랜드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의식이 뭐 이건 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라는 개념이 수정되거나 또는 제거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수정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제 수정되는 얘기를 이따가 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사람이 주목하는 의식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리큐런트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시상 피질에 그래서 달라모 콜티코 서큘레이트 요거를 가지고 상당히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달라무스가 이제 여기가 마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회로가 작동이 못하면서 의식이 마비된다라는 것을 이걸 알게 되고 그런 이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일이죠 이미. 그리고 포유류가 이와 유사한 회로를 갖고 있어서 포유류도 의식을 갖는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의식은 인간만 갖는다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데니스는 의식에는 언어가 꼭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물은 의식이 있는데 언어를 사용을 못해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는 의식을 위한 기반은 아닌 것 같다. 사람이 그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의식을 못 가질까? 상상을 해봐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의식은 상당히 최근 진화의 최근 단계에서 나왔다고 본다면 이 의식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충분히 그 현대 과학의 이론을 무장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론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의식은 결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 의식을 설명할 개념 체계가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아직은 설명 못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순환 회로를 통해서 이런 순환 회로를 통해서 뭐예요? 여기에 정보와 여기에 정보가 서로 소통 가능하기에 이렇게 작동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사이에 소통이 되면서 수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물학자인데 철학도 공부를 하면 생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겠죠. 철학자가
생물학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생물학을 공부한다면, 그런다면 철학자가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의 이 변화가 왔다 갔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으로써 이론들 사이에 뭔가 통일, 일관된 체계로 수정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회로를 이런 식으로 리큐런트 서킷으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식이라는 것을 재기적 과정이라고 보는 건 어떨까? 이건 제 개인적인 가설입니다. 물론 이미 이런 가설이 있어요. 리큐런트 그 프로세싱 시오리라고. 자, 이제 AI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AI가 철학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왜? 그게 무슨 철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만 튜링이 분명히 철학 논문으로 쓴 거예요. 튜링이 쓴 논문인데 이 튜링이 어디다 냈냐면 마인드라는 저널에 냈어요. 심리학 철학 전문 저널이고, 그리고 Uncountable Numbers라는 게 이게 튜링 개념인데 이 논문이 분명히 철학 논문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을 보면 말이죠. 기계가 지적 기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상당히 거의 도배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실제로 이 논문들을 읽어보면 아주 철학적 논변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순환 논증의 오류, begging the question이라는 전문 용어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그 철학 논문으로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런다면 그 얘기 조금 뒤로 미루고, 튜링이 볼 때는 말이죠. 앞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지적 분야를 인간과 경쟁할 수준까지 될 거다. 그리고 체스득이 아마 알파고가 알았으면, 고우가 뭔지 알았으면 알파고도 여기다 거론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학습이 가능한, 나는 올바른 답을 모르지만 이거 시도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철학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걸 구현을 자기는 못했죠. 그 구현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폰 노이만이죠. 그래서 자기 지도 교수예요. 미국에서. 이 사람은 이걸 구현을 했습니다. 본인은 못하고 있어서 계속 논문만 쓰고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자, 이 폰 노이만이 자기의 폰 노이만 컴퓨터를 만들자마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 실리먼 강연에 초청받았는데 강연의 원고를 써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쓰다가 암에 걸려서 골수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끝까지 휠체어에 앉아서 이 책을 놓지 않고 문고판 같은 요만한 책을 하나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에 얘기하는 게 자기가 얘기하는 뇌 계산이 뭔지 이런 것에 주목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책을 출판을 못 보고 죽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서론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신경과학자 아니다. 그런데 신경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경계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신경계를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이제까지는 자긴 튜링 머신을 만들었지만 폰 노이만 머신을 만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뇌를 닮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어요. 1950년대. 왜냐하면 병렬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언어는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 언어를 가지고 추론하게 하는 데선 필연성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중추신경계의 논리 수학 이런 구조는 언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라는 얘기도 해요.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과연 언어를 계산하는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될까? 저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언어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확률적인 계산에 의해서 언어를 추론하게 하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될까?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폰 노이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폰 노이만에 앞서서 맥컬럭 피츠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병렬 처리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처리가 돼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 병렬 처리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A, B, C 의 신호가 X, Y, G로 바뀐다. 네 개의 숫자가 세 개의 숫자로 바뀌는 행렬 변환 장치가 뇌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메모리는 어디 들어가요? PQR의 웨이트 강도로서 우리 정보가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서 어디 있어요? PQR에 의해서 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여기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속도로 작동해도 굉장히 번개처럼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지. 옛날의 기억도 올라왔어. 이런 걸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콰인의 이론을 뒷받침해줘요. 뭐냐면 관찰의 이론 게임. 내 지식의 이론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는 순간 배경 지식에 의한 컴퓨테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내 배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고려한 판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도 우리 지식의 본성을 잘 설명해 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경망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PQR의 활성 패턴, 그러니까 신경망 활성 패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NPU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걸 하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처칠랜드는 말이죠. 이게 전통적인 철학의 문제를 이렇게 대답한다 이거죠. 전통적 철학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중학교 2학년 도용 시간에 이런 걸 배워요. 대충 삼각형 그리고 자 안에 내저번이 있다 치고 대충 그립니다. 자 가운데 점을 찍자 보면서 수학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리고 이건 뭘까?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선생님 비두루 그렸잖아요. 비두루 그린 거 갖고 기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든지 다 머릿속에서 완벽한 도형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기하학 지식이라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처음 배우는데 완벽한 직선을 상상하고 완벽한 원을 상상하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두 원 중에 어떤 것이 더 둥그냐? 저게 더 둥글지 딱 보면 알지. 딱 또 보면 더 둥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가? 이게 플라톤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도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우리 지식은 이것은 진리라고 본 거예요. 플라톤은.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두 직각의 합과 같다라는 걸 각도기를 재해서 오차가 나온 늘 그건 오차와 관계없이 안 그럴 수 없어. 이걸 논리적으로 필연적 참이라고 그래요. 필연적 진리라고. 플라톤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리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꽂혀서 철학사가 플라톤 흐름을 계속 탄 거예요. 데카르트도 그랬고 그다음에 칸트도 그랬고 우리가 그런 훌륭한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사고만으로 틀릴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탐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알았는가.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봤기 때문이다. 영원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잘 설명하는 게 이 플라톤의 카메라가 우리 추상적 개념을 우리 뇌에 어떻게 담아내는가 이런 걸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고 코끼리는 왜 못 나오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걸 질문이라고 하냐 다 아는데 그렇죠. 동물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궁극적 질문. 다 아는 줄 아는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구현할 사람 나예요. 그럼 정의로움이 뭔지 그 사람 아는 것 같아요. 정의로움이 뭐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런 거죠. 여러분 내 말의 의미를 알죠?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철학적 질문인 거죠. 그게 달라지면 상당히 그 전체 체계가 다 변화가 일어나죠. 왜? 궁극적 질문 때문에. 이런 철학적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얘기가 이렇습니다. 모든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진료 속에 형상이 들어있다. 어려운 말을 했는데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질은 뭐냐면 모든 뭐뭐는 뭐뭐이다. 법칙을 말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찾으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법칙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본질은 몇 가지가 있을까? 뭐 이런 걸 또 열심히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러는데 이제 옛날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인공지능이 뭔가를 알아보려면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이거보다 이게 더 둥글어. 이게 원이야. 이건 삼각형이야. 알려면 원이 뭔지 삼각형이 뭔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 벌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달려가다가 저건 사람이 웅크린 거야. 저건 동물이 쓰러진 거고 이걸 알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전적인 플라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무언가를 예측하고 설명하려면 일반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궁금증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간략하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여우가 있다고 봅시다. 이 여우가 요것만 보면서 아이 꼬리 같은 게 뭐가 있네 라고만 하면 얘는 굶어 죽어야 돼요. 얘 머릿속에 요걸 보는 순간 전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갈릴레오의 머리래. 이게 폴 처칠레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시원찮은 망원경으로다가 딱 보니까 띠가 보여요. 띠를 보는 순간 저건 회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도 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은 평소에 뭔가 본 거에 있는 거죠. 그것을 유비추론한 거죠. 자, 우리가 딥러닝이 학습됐다고 봅시다. 뭐 간략하게 제가 그렸어요. 조잡하게. 이랬을 때 다 연결돼 있죠. 그랬을 때 이게 말이죠. 입력 정보가 부실하게 들어와도 어떻게 됐어요? 은닉 유닛층에서 활성화 다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추상적 개념이라는 걸 말이죠. 은닉층의 활성 패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플라톤에 대한 대답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삼각형의 선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삼각형이 보이죠. 우리 뇌에서 활성화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죠. 입력 정보가 조금만 들어와도 은닉 유닛층이 이게 이제 몇 개를 빼버리면 이제 안 보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건 너무 부실하면 이제 활성화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영암에 있는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런 것이고. 자, 이 오리와 토끼, 오리로 보였다, 토끼로 보였다, 오리로 보였다, 토끼로 보였다 그러는데 오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토끼로만 보일 거예요. 토끼만 봤으면. 그런 거예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운동 조절을 본다면 눈으로 본 대로 팔이 따라간다고 봤을 때 뭐 날아가는 걸 보고서 여기를 뻗으면 여기가 있을 거예요. 얘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날아가는 것에 따른 그런 것을 함수적으로 계산하는 신경망의 활성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 더. 그래서 입력과 출력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런 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이론, 예측하잖아요. 예측. 이론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신경망 활성 패턴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질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신경망 활성 패턴이라고 똑같이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뇌에는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체계는 신경망 활성 패턴으로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봅시다. 우리 뇌에는 말이죠. 이게 시신경으로부터 이렇게 V1으로 가는데 여기 거꾸로 이게 돌아가는 이 신경회로망이 연결망이 더 많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리큐런트 이게 뭐냐면 새로운 학습을 가능하게끔 조직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신경망의 그 이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리큐런트와 리커시브를 구분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칠랜드는 그냥 리큐런트로 써요. 그래서 이제 리큐런트 또는 리커시브 프로세싱 이런 것들이 그 개념 체계를 갖다가 수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역할을 그 실제로 그래서 그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이미 갖고 있던 활성 패턴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왔을 때는 천정이 돌아가는 생각만 했으니까 천구 개념을 들여서 우주를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뉴턴이라면 뭔가 돌멩이가 떨어진다, 던지니까 떨어져. 이건 갈릴레이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가지고 달이라는 것은 계속
달리라는 것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건데 더 멀리 던지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계속 도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새로운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을 새롭게 개념 체계를 구성하면은 세상을 새로운 거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인으로 보이고 또는 젊은 여자로도 보일 수 있는데 신경망을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거로만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의적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다르게 생각해 봐 그래요.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 봐요? 다르게 생각할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가져야 새롭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흐르던 흐름을 갖다가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리큐런트 프로세싱이 바로 흐름을 변동시켜 주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해 볼 때 의식이 그런 역할, 질문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질문, 이건 호기심, 이걸 다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심지어는 명상도 저는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결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설명, 새로운 자기조직화 이런 것들을 유도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고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미 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섭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역을 인지과학학과 여러분들은 인지과학학과는 요것만 공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지 마시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경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컴퓨터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넘나들면서 팔방미인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비판적 질문은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것조차도 너무나도 뻔한 거 이걸 흔들어 봐라. 그래서 그게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 서양의 대가의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철학을 공부했는지 그걸 이런 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관심이 있었을 만한 책이에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아마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적었을 거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어려운 책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대가라서 책 내용도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의적 과학 탐구를 위해서 과학자는 과학을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써놓고 있거든요. 얘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고 이 책은 사실 과학 철학 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AI 연구에 그래서 철학이 필요하다고 옛날엔 그랬는지 몰라도 튜링은 그랬는지 몰라도 제프리 힌턴에 대한 얘기 제가 남의 글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정지훈 임이라는 상당히 잘 알려진 이분 상당히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힌튼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철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것을 가르쳤고 수학과 프로그래밍은 그 해답을 찾는 도구가 되어줬다. 라고 제프리 힌튼 스스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UC 샌디에고에 이 사람 연구원으로 가 있었는데 이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개념을 생각을 했고 이때 컴퓨테이션 브레인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대가인 테렌스 세즈노스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커넥셔니즘 맥컬럭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이런 얘기를 또 써놨어요. 위기 순간에도 위기 순간이 뭡니까? 에이 커넥셔니즘 갖고 안 돼. 그거 다 누구든지 요즘에 익스포트 하지 누가 커넥셔니즘 하나? 그럴 때 힌트는 신경망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왜? 철학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야 돼. 지금 안 나오더라도 일이 가는 게 맞아. 제가 이 학교에는 그런 거를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철학적 확신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를 이렇게 앞으로 이 주제가 AI의 인지력 도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의식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될 거다. 제가 이건 설명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의적 개념 일반화 이런 것들을 유도하게 될 것이고 추상적 개념 일반화를 가지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기계인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계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해 못하는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인간이 이해 못하는 수준의 높은 추상적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가설을 제안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 AI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AI의 의사결정, 제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이건 뭐야?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린 도대체 상상도 안 되는 것들이고 이걸 파악할 수 있을 이걸 준비를 동시에 개발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만난 그 로봇을 개발하는 어느 연구원, 그 연구원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카이스트에 와서 공부하실 건데 그분이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분 생각이 이래요. 의식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이 사람 꿈이 뭐냐면 내 로봇에 의식을 넣어서 안전한 로봇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미친 로봇이 아니라 제정신인 안전한 로봇을 만들겠다. 이 생각이 상당히 발상이 다르죠. 젊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도덕에 대한 이런 연구. 이게 도덕이 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우린 도덕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덕 자체가 뭔지는 몰라요. 이것도 신경과학적으로 상당히 연구되는 이런 연구를 누군가가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쪽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론이 이런 거죠. 새로운 하드웨어 NPU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 하드웨어 NPU를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걸 저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주환 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PIM을 해야 된다. Processing in Memory. 메모리 안에 프로세싱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병력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올인원 슈퍼칩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언어 이하 수준의 우리 개념 추론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다는 점에서 이것은 생성형 AI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생성형 언어 모델 이런 것이 LLM이 아니라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로 구동되는 우리 뇌에 소프트웨어가 뭐 있죠? 우리 뇌에는 소프트웨어 없어요. 하드웨어로 구동되는 그런 AI 그런 걸 써서 진짜 NPU가 개발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고요. 이거 누군가는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면서 옆에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개념책에 의존하는 지적 능력은 제가 늘 지금까지 얘기해 왔고요. 낮은 전력 소모, 온 디바이스, 그다음에 요 기능에만 최적화되는 그런 전문화된 AI 이런 쪽 개발에도 이게 제격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망 이걸 뭔가 모듈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이렇게 조합하면 여기에 쓰이고 저렇게 조합하면 저걸 학습하고 다양한 쪽에 학습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게 이제 가능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국이 미세 공정 개발하는데 꽤 선두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튜링 얘기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튜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올바른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철학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철학 공부가 어려운 점은 이런 점 때문에 어려워요. 뭐냐면 지금 철학책을 제가 읽어보면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해? 알려면 그 앞선 철학자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래 알려면 그 앞선 사람을 또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래 알면 또 앞선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을 통째로 알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햇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철학사 공부해서 제대로 이걸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세월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 책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고대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그리고 지금 AI와 관련된 이런 얘기로서 쉽게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이라면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쓱쓱쓱쓱 읽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썼고요. 이게 이제 페이지가 좀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요. 중요한 질문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적합한 질문을 던지려면 말이죠. 옛날에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플라톤 질문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친구하고 그 여기 대전에 사는 이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생물학을 공부를 많이 한 분자 생물학 전문가인데 이 친구도 이제 은퇴했어요. 저처럼.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생명이란 뭘까 그러면서 의식이 뭘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저한테 딱 던지는데 야, 그런 생각을 옛날에 플라톤이 했었어. 아, 그러냐? 그러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그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고 또 얘기를 막 해요. 야, 그건 데카르트가 했던 얘기야. 옛날 고리장 얘기를 또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필요한 질문을 옛날에 왜 질문해서 그게 아닌지를 알아야 지금에 필요한 질문을 던진다. 그런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의 사항은 이 책을 미안해 이런 얘기까지 해서 한 번 읽고 뒤를 안 다음에 앞을 읽으면요. 앞에 얘기가 새롭게 보여요. 아, 이런 얘기야지. 여기서 툭툭 던지는 얘기가 뒤에 이런 얘기를 염두에 두고 던졌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콜링우드 옥스퍼드의 학자가 옛날에 해놓은 얘기입니다.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유하지 못한 학자는 조수나 모방자 따라하기로 하는 거죠. 퍼스트 무버는 못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또 한국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이렇죠. 자연과학에 종사해보지 못한 철학자, 철학을 할 때마다 멍청한 철학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 단어는 fool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멍청하다고 번역해도 되죠. 예.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